고전소설의 유형. 고전소설은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건은 달라져도 주제나 이야기 구조가 서로 비슷한 작품이 많아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전소설의 유형에는 애정소설, 가정소설, 군담소설, 풍자소설, 판몽소설, 전기소설 등이 있다. 이제 이 내용 어차피 지금 이제 보면서 같이 볼 거니까 애정소설부터 보겠습니다. 남녀간의 애정이 주제인 소설로 애정 써주시면 되겠죠. 주인공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은 이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뭐예요? 시련의 극복과 극복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읽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볼까요? 다시 채봉 감별곡. 평양에 사는 김지사의 딸 채봉은 장필성과 약속한 사이였으나 거기 보시면 김진사의 동그라미 치고요. 김진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봉도 동그라미, 장필성의 동그라미, 등장인물들이니까 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벼슬의 눈이 먼 김진사가 벼슬의 눈이 먼의 체크,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하냐면 거기 아래다 써볼까요? 김진사의 성격 이라고 적어주세요. 김진사가 허판서에게 허판서의 동그라미, 채봉을 첩으로 주겠다. 첩의 체크. 이 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첩에는 거기에 처첩이라고 써주세요. 처하고 첩. 원래 이 처라는 것은 정실이라고 적어주실까요? 정실. 첩은 후실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정실이란 단어의 의미는 첫 번째 부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첩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다처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생각할 때는 처가 좋겠어? 첩이 좋겠어? 처가 좋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빠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딸을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으로 결혼시키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가,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아가라고 했으니까 김진사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너는 재상의 첩이 좋으냐? 재상의 체크. 그럼 여기서의 재상은 누구겠어요? 허판서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재상, 판서는 높은 직급을 의미합니다. 여염집의 부인이 좋으냐? 여염집의 체크. 여기서 말하는 여염집이라는 것은 일반 평범한 집안을 의미합니다. 여기 써주세요. 평범한 집안.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의 평범한 집안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장필성을 의미하겠죠? 이해됐어요? 아비 어미가 있는데 부끄러울 게 뭐냐? 네 생각을 말해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생각을 말해보아라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답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 아니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답은 뭐예요?
재상의 첩이 되는 게 당연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채봉이 예사라는 단어, 예사의 밑줄. 우리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이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사의 뜻은 평범이라고 적어주세요. 평범. 그래서 예사 여염집 같았으면 이라면 예사 채봉이 평범한 여염집 처녀 같았으면 부모의 말이라 뭐라고 대꾸하지 않았을 터이지만 원래도 학식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장필성과의 일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는지라. 게다가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터라 조금도 서슴지 않고 얼굴을 바로하고 대답한다. 거기에 체크. 조금도 서슴지 않고 얼굴을 바로하고 대답한다. 자, 근데 원래 결혼은 조선시대의 결혼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해야 돼요. 이해돼요? 이게 바로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봉건적 가치관은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때요? 지금 깨부시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채봉이의 성격은 봉건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부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가 되기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닭은 누구겠어요? 닭은 장필성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의 소는 허판서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써볼까요? 거기다가 닭은 장필성, 소는 허판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허, 그 녀석 네가 첩 구경을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재상의 첩이야.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은 또 없느니라. 그래서 아빠는 여전히 뭐예요? 재상의 첩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설득하는 거죠. 부인이 말을 갈아맞고 부인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부인은 김진사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채봉이의 엄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사를 쳐다보며 영감은 자신에게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계집의 자식이란 것은 을에 부모가 하는 대로 쫓아가는 법입니다. 뭐야? 입 닫고 살아 라는 이야기죠. 아가 나는 네 방으로 가 있으라. 한편 채봉은 초장으로 나와 장필성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홀로 탄식한다. 그러니까 채봉이는 부모님의 의견보다 뭘 더 중요시 여기고 있죠? 장필성과의 약혼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아빠가 허판서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를 시련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장필성과 채봉 사이에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게 바로 뭐다? 아빠가 허판서랑 결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허판서와 결혼하러 서울로 가던 채봉은 도적대가 쳐들어온 틈을 타 도적대의 체크 평양으로 돌아오고 허판서가 옥에 가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송이라는 기생이 된다. 송이라는 기생의 체크. 그 다음에 앞부분에 허판서가 옥에 아빠를 가뒀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나요? 감옥에 아빠가 가두었대. 여기서 이렇게 가둬버린 이유는 결혼이 무마되자 허판서가 김진사를 감옥에 가두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혼이 안 되었으니까
그랬다. 그래서 기생이 됐습니다. 장필성은 채봉이 내건 한시를 보고 채봉을 찾아온다. 한시 체크. 그래서 이 한시 같은 거는 핵심 소재가 되는 거죠. 거기에 써주세요. 소재. 그래서 채봉과 장필성이 제외하게 하는 소재다. 둘의 사랑을 알게 된 이감사의 체크. 이감사의 등장인물이나 동그라미 한번 쳐주고요. 그러면 이감사가 이 둘의 만남을 도와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감사는 우리가 조력자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을 돕고 두 사람의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은 결혼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인연을 맺게 된다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사랑의 결실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해피엔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전소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인 행복한 결말이라고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기억이? 가정소설 보겠습니다. 가정을 배경으로 가족 구성원의 다툼과 극복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새어머니 계모가 전부인의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처와 첩이 갈등을 하는 내용이 주로 등장한다. 가정소설에서는 주인공을 착한 인물로 주인공과 부딪히는 인물을 나쁜 인물로 설정하여 선과 악의 대립을 보여주므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또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는 경우에는 거기에 처첩이라고 적어주세요. 축첩제도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첫 번째 부인보다 두 번째 부인이 나빠야 되고 그 다음에 친엄마보다는 새엄마가 쓰레기여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거 사시남정기. 명나라의 유현의 동그라미. 늦은 나이에 아들 연수를 얻는다. 연수의 동그라미. 연수는 15살 때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한림학사의 밑줄. 거기에 써볼까요? 관직.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한림학사, 유한림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이 다 이 젊을 때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을 한림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후 사씨와 결혼한다. 사씨의 동그라미. 9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의 체크. 사씨는 유한림에게 사씨가 뭐래요? 첩을 얻어 대를 이으라고 권했다의 밑줄. 그러면 여기에다가 써볼까요? 사씨의 희생정신이라고 적어주세요. 아무리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애 낳으세요라고 할 수 있어? 없지. 근데 지금 그거를 사씨가 하고 있잖아. 이해됐나요? 그래서 희생정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한림은 어쩔 수 없이 악독한 성품의 교씨를 받아들인다. 교씨의 동그라미. 그러면 교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되겠네요. 교씨가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그럼 이분이 교씨가 하는 말이죠. 책망하셨습니다. 혼냈어요.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널 사랑해서는 아니고 애 낳아야 돼서 너를 데리고 왔어.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예쁜 척이나 했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났다고 가서 유한림한테 가서 꼰지르고 있는 거죠. 교씨는 동천과 계략을 꾸며 사씨를 내쫓고 유한림을 유배시킨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유한림은 교씨를 처형하고 거기에 체크.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를 다시 부인으로 맞이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행복한 결말이 나와요. 이해됐지? 다 대부분이 행복한 결말이야.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교씨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사씨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그러면 주제가 착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하는 한자 성어가 뭐예요?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그래서 권선징악적인 고전소설의 특징 역시나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어렵냐 얘들아? 별로 안 어렵지? 그냥 착한 사람은 칭찬하고 나쁜 사람은 싹 다 벌 받으면 고전소설이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영웅 군담소설. 영웅소설은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을 말하고, 군담소설은 군사적 활약상을 주로 이야기하는 소설을 이르는 말이다. 군담소설은 대체로 영웅적 주인공이 등장하기 때문에 비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 체크,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일대기적 구성의 체크. 일대기적 구성이 뭐였어요? 거기 쓰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일대기적 구성이었습니다. 영웅의 비범함을 드러내기 위해 뭘 띠는 장면, 정기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비현실성이죠. 아래 내용 볼까요? 영웅 서사 구조에 따른 홍계월전의 줄거리. 자, 귀족 가문인 이부시랑의 홍무의 딸. 자, 거기 고귀한 열통이 한번 체크해 놓고요. 그래서 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출생. 어머니 양부인이 선녀의 꿈을 꿨다. 꿈 꾼다고 애 바로 낳냐? 아니잖아. 어릴 적부터 문물을 겸비하고, 겸비가 뭔지 아나요? 겸비? 둘 다 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두루두루 갖추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남다른 능력을 보였다. 이게 비범한 능력이죠. 어린 시절에 위기도 한번 겪어야죠.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졌다. 그 다음에 구출과 양육, 여공이라는 사람이 도와서 살려줬다. 도국과 함께 양육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 후 위기, 남장 사슬을 들켰어요. 원래 통모의 딸로 태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남장을 형태로 살았는데 그게 걸렸다. 그 다음에 고난의 극복,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고 보국과 화해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래서 해피엔딩이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홍원수가 철통같이 달려가니 홍원수의 동그라미. 앞으로 고전소설에서 이렇게 홍, 성씨 띄고 원수, 김 띄고 진사 막 이런 거 있었죠. 아까 앞에서도 김 띄고 진사 이렇게 있었지. 그럼 너네 이름은 붙여서 붙여 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관직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띄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홍 띄고 원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지금 직책이 원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의 수가 머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의 그 장군 중에 우두머리 장수를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수의 준총마라는 거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에요. 시뻘건 주둥이를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럼 맹길이가 나쁜 새끼가 되는 거죠. 맹길이 크게 놀라 몸을 돌이켜 장창을 높이 들고 원수를 해치고자 했다. 홍원수가 크게 분노하며 칼을 들어 맹길을 치자 두 팔이 떨어져 나갔다. 한 방에 어때요? 팔을 썰어버렸어요. 또 이리저리 헤집고 돌아다니며 적조를 모두 진멸하니, 멸이 소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가 흘러 냇물을 이루고 주검이 산과 같이 쓰였다. 거기도 체크해 주세요. 거기 써진 것처럼 과장법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다음
풍자소설 보겠습니다. 208쪽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을 내세워 그들의 무능과 위선을 풍자하고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소설이다. 거기에 풍자의 체크. 풍자는 목적이 뭐다? 풍자의 목적이 뭐예요? 네, 비판하는 거죠. 비판이 목적입니다. 근데 재미없게 비판하는 건가? 아니죠. 재밌게 비판하는 거가 핵심이 되는 거죠. 박지원의 호질, 양반전 등이 대표적인 풍자소설이다. 그래서 5회 박지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우화적 수법이나 뭐가 들어가야 되지? 우화적 수법이나 언어 유희. 여기서 언어 유희가 들어가는 이유는 언어 유희 쓰벌고, 언어 유희는 말장난이죠. 그럼 말장난이 되면 보통 뭐가 있어요? 해학이 있는 거였죠. 해학성이라고 써주세요. 언어 유희는 해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어법, 부정적인 인물의 희화화의 미출. 희화화라는 단어 기억나나요? 희화화에 써볼까요? 우스꽝스럽게, 웃기게 표현함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희가 기쁠 희자예요. 그래서 웃기게 표현했다라는 것에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표현기법에 주목하며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호질 한번 보겠습니다. 호질의 호는 호랑이 할 때 호고요. 질은 질책하다, 혼내다의 질입니다. 북곽선생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니까요. 학식이 있고 고매한 인품의 유학자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되게 십선비래요. 동리자의 동그라미 연려로 받들어지는 미모의 과부이다. 연려의 체크. 고전소설에서 연려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거기에 써볼까요? 한 명의 남편만을 생각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이 죽든 살든 한 명만 바라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미모의 과부이다. 과부의 체크. 과부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과도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과부라는 단어는 거기에 쓰세요. 남편이 죽은 채로 살아가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과부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꽤나 많이 나와요. 하지만 하지만의 세모. 성씨가 다른 5 아들을 두고 있다. 거기에 체크. 어때? 연려 맞아? 아니지?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예요? 겉으로만 연려이고 겉으로는 연려이지만 실상은 연려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위선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북곽선생과 동리자는 밤에 밀회를 즐기다가 발각된다. 봐봐. 밀회를 즐겼다의 체크. 누구랑 누가? 북곽선생과 동리자가. 그러면 북곽선생은 고매한 인품의 유학자라는데 진짜 고매한 사람인가? 이것도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의 북곽선생 역시나 어때요? 위선적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북곽선생은 달아나다가 똥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만나게 돼요. 이런 게 바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희화화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돼요? 이 희화화가 무엇이었는지? 범은 호랑이죠. 범의 동그라미. 북곽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혼냈대요.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듣건데 유는 유라 하더니 자 여기서의 유는 앞에 있는 유는 유교할 때 유자여서 선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유는 아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둘 다 발음이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언어 유희가 시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다 나에게 씌우더니 호랑이 얘네들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무서운 존재들이고 나쁜 존재들이에요 이야기하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이 뭔지 알죠? 얼굴 앞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고지 듣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 앞에서는 딴 사람들 앞에서는 쫄린다고 막 호랑이 나쁘다고 하고 내 앞에서는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다. 천하의 원리의 체크. 그러면 이제부터 호랑이가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 착한 것이라면 호랑이의 본성도 착하다. 너희가 밤낮으로 쏘아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뜨고 노략질하면서 노략질의 체크. 노략질이 뭔지 아나요? 도적질. 그렇지. 노략질은 도적질 같은 거죠.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노략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심한 놈은 돈을 불러 형님이라고 하고 돈을 불러 형님의 체크.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욕심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물질주의라고 써주세요.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라는 것은 돈미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장수가 되기 위해서 제 아내를 살해하였은즉 거기도 체크. 장수가 되기 위해 아내를 살해. 어때? 인간적 면모가 있어 없어? 인간적 면모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는 인간성 상실이라고 적어주세요. 다시 윤리도덕을 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야 너네 도적질도 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물질주의도 하고 그 다음에 니네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는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본문 보면은 좀 더 재밌어요. 환몽소설 보겠습니다. 환은 환상할 때 환자고요. 환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요. 몽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몽은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꿈. 자, 그래서 주인공이 현실, 꿈, 현실을 오가며 사건이 전개되는 환몽구조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외화와 내화로 이루어진 액자식 구성. 우리 이거 현대소설 할 때 옛날에 배웠었는데 기억나? 들어본 적 있지? 액자식 구성. 겉이야기가 있고 속이야기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외화. 근데 만약에 은채가 어제 뭔 일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어제 이야기를 꺼내. 그러면 이건 내화. 이해됐나요? 주인공이 꿈속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입몽이라고 적어주세요. 입몽. 꿈이 몽자였죠? 입이 출입구 할 때 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꿈에서 깨어나의 체크. 깨어나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몽이 똑같이 들어가겠지. 근데 깨어났다 했으니까 강몽이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강몽. 그래서 깨어날 각자예요. 각성했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뭐예요? 막 멍청한 상태에서 갑자기 눈이 팍 뜨이고 막 깨어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다음 보겠습니다. 본문. 수성궁 예터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유영의 동그라미. 꿈속에서 운영과 김생을 만나. 운영과 김생의 동그라미. 그들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안평대군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안평대군은부터가 뭐예요? 내화의 시작입니다. 꿈속의 이야기의 시작이죠. 꿈 이야기 시작.
궁녀 10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박과의 인연을 금했으나 궁녀 운영은 김생과 사랑에 빠진다. 그러면 겉의 내용 형식은 꿈으로 들어가는 장면, 꿈으로 들어가는 소설이니까 환몽소설이지만 실제 내화의 내용은 애정소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예. 궁녀 10명 빠진다. 둘의 사랑이 발각되자 운영은 목을 메어 자살하고 거기에 체크. 김생도 식음을 전폐하다 죽는다의 체크. 그래서 비극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음이 뭔지 알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치, 먹고 마시는 거 거꾸로 하면은 음식이죠. 그래서 식음은 먹고 마시는 거. 전폐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거부했다, 닫아버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우면서 능히 스스로를 그칠 줄 몰랐다. 그냥 계속 쳐울었대요. 유영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소. 원수인 종도 이미 없어졌고 통분함도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 슬퍼하여 마지 않는가. 왜 울음을 그치지 않아?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다시 인간에 나오기를 얻지 못하여 하남인가? 거기에 체크. 인간에 나오기를 얻지 못하여 하남. 이제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윤회사상에 대한 이야기죠. 윤회사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윤회사상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때 유영도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산새 소리에 체크. 그러면 깨어났다 라고 했으니까 깨어날 때는 항상 그냥 깨는 게 아니야. 어떤 소재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산새 소리가 바로 강몽을 일으키는 소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깨어나게 만드는 소재.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그럼 얘 뭐야? 책을 보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 얘네가 나왔던 거죠. 이해됐나요? 마치 이것은 너네가 내 영상을 보고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지. 개끔찍하죠. 전기소설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전기성 했을 때는 신기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였죠. 주로 천상이나 용궁 등의 비현실적인 세계가 배경인 이야기와 현실 속 인물이 신비한 존재와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세상에 있는 존재와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비범한 능력이나 술법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까요? 만복사에 살던 양생은 만복사의 체크. 거기에 사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서 사라는 단어는 항상 뭐다? 그래, 절에 대한 이야기다. 봉은사 생각하시면 편해요. 봉은사. 양생은 양생의 동그라미.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해요. 봐봐, 너네 종교 있지? 종교 있는 친구들 있지? 봐봐, 하느님, 알라신, 뭐 부처님이랑 같이 알까기 하고 놀 수 있냐? 없지. 이런 게 바로 전기성인 거죠. 이긴 대가로 아름다운 처녀와 부부의 연을 맺어요. 얘도 엄청 웃깁니다. 내기에서 이겨놓고 뭘 원했어? 저 예쁜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둘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잠시 헤어진다. 양생은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다 아내의 가족을 만났다. 아내의 가족 체크. 이제 가족을 만났어요.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게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죽고 말았지의 체크. 그럼 이 새끼 누구랑 사귀었냐? 지금? 귀신이랑 사귄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기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말을 마치고는 부모는 먼저 보련사로 떠나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며 왔다.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근데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그 뒷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분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볼 수 없었다. 왜? 귀신이니까.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뒷이야기 있어요. 이거 뒷이야기요? 네, 또 있죠. 나중에 있어요. 네. 근데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인데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본문 봅시다. 있으면.